엄마! 엄마는 이제 정신병 환자예요. 사람 취급받으려면 조용히 해요. 엄마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여기서 좀 조용히 없어지면 안 돼. 수간호사님, 우리 엄마 밖에서만 멀쩡한 척해요. 의사 앞에선 정상인 척 연기하니깐 엄마가 정상이라고 말하면 그게 제일 위험한 신호니까 그 말 나오면 묶어주세요. 철컹. 요양병원 5층 폐쇄병동 철문이 제 뒤에서 잠깁니다.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고 복도 천장마다 CCTV 렌즈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안쪽 병실로 향합니다. 힘이 세더군요. 저항할 틈도 없이 끌려가는 나. 제 귀에 복도 끝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엄마 치매 심하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헛소리하고 배회하거든요. 수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시라고 여긴 폐쇄병동이라 나갈 수 없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 속옷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둔 정신과 정밀검사 결과지가 그걸 증명하죠. 이상, 무, 정상 판정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방금 간호사 가운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은 작은 쪽지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딸이 재산 빼앗으려고 가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증거는 제 옷 안에 있습니다. 이제 기다릴 차례입니다. 이 지옥 같은 철창 안에서 제 인생을 되찾을 단 하나의 기회를요. 이 사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게 석 달 전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이 느닷없이 정신과 예약을 잡아놨다며 저를 끌고 나갔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삼아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죠. 정신과라는 곳에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사가 앉아 있었고 딸은 제 옆이 아니라 의사 옆 보조의자에 먼저 앉더군요. 그 자리 배치부터 이미 이상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아침에 뭐 드셨어요? 대통령 이름 아세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이고 아침엔 미역국에 밥 먹었고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하는데 옆에 앉은 딸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집에선 안 그래요. 밤마다 헛소리하고 냉장고 문 열어놓고 자고 어제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셨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는 가스불 켠 적도 없고 냉장고 문도 항상 닫고 헛소리는 더더욱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길도 잃어버리시고 똑같은 말 10번씩 반복하시고 정말 걱정이에요. 의사가 딸의 말을 고개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일단 간단한 검사 한번 해보시죠.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항의했습니다. 나 안 그래요. 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의사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봐요, 선생님, 이렇게 흥분도 잘하세요.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어요. 그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딸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걸요. 차 안에서 딸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렸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이 간 사이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20억이 들어있는 제 명의 예금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얼마나 더 안전할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그 말이 마치 저를 무덤에 밀어넣으려는 첫 삽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이 출근하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딸이 데려간 그 정신과가 아니라 대학병원 신경과로 향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익명의 군중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제 주민번호를 말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죠. 간호사가 보호자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혼자 왔다고, 혼자 결정할 수 있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 MRI 기계 속에 누웠을 때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들렸고 저는 눈을 감은 채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를 엄마가 아니라 짐으로 보기 시작한 게. 인지능력 검사를 받을 때도 의사가 건네는 질문마다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씩 빼기, 오늘 아침 식사 메뉴, 대통령 이름, 계절, 요일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저를 보며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정하시네요. 저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 정정함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일주일 뒤 결과지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뇌 MRI 소견상 이상, 무, 인지능력 검사 정상, 치매, 소견 전혀 없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진단서를 세부 떼어달라고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 3장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며 저는 첫 번째 장은 제 속옷 안쪽에, 두 번째 장은 은행 대여금고에, 세 번째 장은 동네 통장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연락이 끊기면 이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이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보고 있더군요. 성년후견인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갔다 왔다고 하자 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내과 혈압약 타러. 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가방을 흘끗 보았지만 진단서는 이미 제 속옷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그날 밤 딸은 제 방문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자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잠든 척했고 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이불 속에서 진단서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목숨줄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딸이 또다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 그 정신과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어요. 개인 의원이라고 했지만 건물 간판을 보니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자 의사가 딸을 보며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딸이 이미 여러 번 다녀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오셨네요. 의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미 환자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몇 가지 질문만 던진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말씀대로 치매 초기 증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기 전에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항의했습니다. 나 멀쩡한데 무슨 치매예요. 지난주에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제 말을 흘려들으며 딸에게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이렇게 부정하세요. 병식이 없는 게 치매 초기 특징이거든요.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걸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좋은 데 있대요.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한데 왜 요양병원이냐고 물었죠.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아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은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였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된다고 엄마 재산 관리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일부러요. 딸이 제 떨리는 손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속엔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내일 할게. 딸이 잠깐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웃으며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잠든 뒤 몰래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쳐보니 성년후견인 신청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후견인은 중증 치매 환자로 판단 능력 상실, 재산 관리 불가능. 그 아래엔 정신과 진단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받은 그 가짜 진단서였죠. 중증 치매 진단, 요양시설 입소 권고, 의사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휴대전화로 한 장 한 장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릿하게 나왔지만 다시 찍고 또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통장 아주머니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거 증거예요. 잘 보관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동네 문구점에 가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딸이 하는 말, 가져온 서류, 통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월 20일 딸이 요양병원 상담 예약했다고 함. 1월 22일 성년후견인 서류 또 꺼내놓음. 1월 23일 제 통장 사본 떼어간 거 확인. 수첩은 베갯닛 안쪽에 숨겨뒀고 딸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재빨리 감췄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르신이라고 불렀죠. 저는 그 한 달 동안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무기력한 표정, 멍한 눈빛, 느린 말투. 딸이 원하는 치매 환자의 모습을요. 그래야 딸이 방심하고 제가 살아남을 구멍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3월 5일 딸이 정확한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요양병원 입소 수속을 밟는다고요. 짐은 간단히만 싸라고 어차피 병원에서 다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정리했어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동네 통장 아주머니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옥남이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에는 지난 한 달간 기록한 수첩, 병원 진단서 사본, 딸이 작성한 성년 후견인 서류 사진, 그리고 제 도장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이후로 연락이 안 되면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세요. 그리고 제 딸이 절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신고해 주세요. 아주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딸이 왜 그런 짓을?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 재산 빼앗으려고 저를 미쳤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요양병원 폐쇄병동에 가두려 한다고요. 아주머니가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정상입니다. 딸 박미선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증거는 제 속옷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뒀습니다. 최옥남 올림. 이걸 병원 간호사한테 몰래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할 거고 아주머니가 준비한 증거랑 합쳐지면 딸을 잡을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니 조심해요, 제발. 저는 아주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이 세상에서 저를 믿어주는 마지막 사람의 온기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뭉치를 샀고 집에 와서 같은 내용을 5장 더 적었습니다. 만약 한 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장이라도 누군가 눈에 띄게 하려는 거였죠. 메모지는 속옷 안쪽, 양말 속, 머리빗 손잡이 속, 안경 케이스 안쪽, 그리고 칫솔 케이스 밑바닥에 각각 숨겨뒀습니다. 병원 진단서 원본도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어요. 떼어내려면 옷을 찢어야 할 정도로요. 그날 저녁 딸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짐 쌌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뒤적이더니 옷까지 몇 벌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환자복 입혀주니까. 그리고 귀중품도 맡길 거 없죠?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이 제 서랍을 열어 통장과 도장을 챙기는 걸 보면서도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통장들은 이미 효력이 없었으니까요. 지난주에 은행 가서 전부 지급 정지 신청을 해뒀거든요. 통장 아주머니 명의로요. 밤이 깊어지고 딸이 잠든 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살 주름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최옥남, 넌 미치지 않았어. 절대 지지 마.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지옥 같은 폐쇄병동에 갇히겠지만 저는 이미 탈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3월 10일 월요일 아침 딸이 제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죠.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드디어 골칫거리를 처리하는 날이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속옷 안쪽에 붙여둔 진단서와 메모지가 살갗에 닿는 감촉을 확인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 때 외곽도로 끝에 회색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푸른마음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는 게 보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딸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새로 지내실 집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돌봐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수간호사가 나와 맞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니 모시고 오셨네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수간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이시네요. 5층 폐쇄병동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다신 안 올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가자 복도 끝에 두꺼운 철문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철컹 문이 열리는 소리가 감옥문 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양쪽으로 병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엔 CCTV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4개가 놓인 방이었고 다른 침대엔 이미 할머니들이 누워 계셨어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중얼거리는 분들이었죠.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철문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간호사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귀중품 있으면 맡기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속옷 안쪽까지는 뒤지지 않더군요. 간호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양말을 꺼내는 척하다가 양말 속에 숨겨뒀던 메모지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가다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간호사가 잠깐 다른 환자를 보는 사이 재빨리 간호사 가운 주머니에 메모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도 못했지만 다시 기회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장실로 들어갔고 변기에 앉아 손을 떨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간호사가 주머니를 확인하기를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를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 발소리, 철창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웠어요. 저는 속옷 안쪽에 붙인 진단서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간호사가 쪽지를 발견할까? 아니면 그냥 버려질까? 모든 게 이 한 장의 종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환자들을 깨웠어요. 할머니들 일어나세요. 세수하고 식당 가야죠. 저는 다른 할머니들처럼 느릿느릿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하룻밤 사이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할 때 저는 어제 그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고 이름표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환자들을 식당으로 인솔하고 있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간호사가 무심코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걸 봤어요. 하지만 아직 쪽지를 발견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저는 그 간호사만 쳐다봤어요. 밥을 먹는 척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간호사에게 가 있었죠.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다가 잠깐 복도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들어왔을 때 얼굴이 약간 굳어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작은 종이를 보여주며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이거 봐. 오늘 아침에 내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환자 중 한 명이 넣은 것 같아. 다른 간호사가 종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수진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환자 말을 어떻게 믿어? 치매 환자들 헛소리 많잖아. 그냥 버릴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버리면 안 돼.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간호사님께 보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이런 쪽지를 쓸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수진 간호사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보고는 하자. 그리고 수간호사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은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이제 수간호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수간호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간호사가 김수진 간호사와 함께 나왔고 제 쪽을 보더군요. 저는 재빨리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손에 든 쪽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중얼거렸어요. 수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김수진 간호사를 봤습니다. 역시 치매 환자 헛소리네요. 이런 거 자주 있어요. 망상 증세 때문에 이런 거 쓰는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김수진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한데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나요? 수간호사가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보관은 해두죠. 혹시 모르니까. 만약 이 환자 보호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확인하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쪽지는 발견됐지만 아직 경찰에 신고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아주머니가 약속대로 움직여준다면 경찰이 먼저 이곳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속옷 안쪽의 진단서를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최옥남 어르신 계십니까? 저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니 경찰관 2명이 수간호사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얼굴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여긴 환자 안정이 중요한 곳인데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곤란합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최옥남 씨가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당했고 재산 편취 목적으로 정신병자로 조작됐다는 내용인데요.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간호사가 황급히 말했어요. 그분 중증 치매 환자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망상도 심하시고요. 신고 내용은 아마 환자분이 착각하신 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자는 환자 본인이 아니라 이웃 주민입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됐고요. 병원 진단서, 환자가 직접 기록한 수첩, 보호자가 작성한 위조 서류 사진까지 전부 있습니다. 지금 즉시 최홍남 씨를 만나야겠습니다. 수간호사가 할 말을 잃고 물러섰어요. 경찰관이 제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최홍남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제가 최홍남입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제 딸 박미선이 저를 미쳤다고 거짓말하고 이곳에 가뒀습니다. 증거는 제 속옷 안쪽에 있습니다.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말투가 또렷하시네요. 증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가 속옷 안쪽에서 진단서를 떼어냈습니다. 테이프가 피부에 붙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단서를 경찰관에게 건네자 경찰관이 자세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정밀검사 결과 치매 소견 전혀 없음, 정상 판정. 날짜는 이달 초였고 담당 의사 서명과 병원 도장이 선명했어요. 경찰관이 수간호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뭡니까? 이분이 정상이라는 진단서인데 왜 중증 치매 환자로 입원시킨 겁니까? 수간호사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보호자가 제출한 다른 병원 진단서가 있어서요. 거기엔 치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진단서 지금 보여주십시오. 수간호사가 서류철을 뒤적이다 진단서를 꺼냈어요. 경찰관이 두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진단서는 개인 의원 것이고 검사 내역도 불분명하네요. 반면 대학병원 진단서는 정밀 검사 결과까지 상세합니다. 어느 쪽이 신빙성 있는지는 명백하죠. 그때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박미선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왜 와 있어요? 경찰관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죠? 최홍남 씨 딸.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이 병원에 입원시킨 게 본인 맞습니까? 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 치매 있으셔서요. 전문가 케어가 필요해서 모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경찰관이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치매 환자로 입원시켰습니까? 딸이 진단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언제 받은 거예요? 엄마가 몰래?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미쳤다고 거짓말하고 정신과 데려갈 때 나는 혼자 대학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만든 가짜 진단서, 성년후견인 서류, 통장 빼돌린 것 전부 다 기록해뒀어. 증거는 경찰이 다 가지고 있고. 딸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경찰관이 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 사기, 감금, 재산 편취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이상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병원 진단서, 환자 기록 수첩, 이웃 증언까지 전부 있어요. 그리고 수갑을 꺼냈어요. 철컥, 차가운 금속이 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딸이 제게 매달리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딸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딸은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지 않아. 넌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딸은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6월 초순,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아래쪽 놀이터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죠.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철창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딸의 재판은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사기, 감금, 재산 편취 미수,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저는 방청석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떨군 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딸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딸이 끌려가는 순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항소하면 형량 더 낮출 수도 있어요. 따님 쪽에서 합의 의사도 비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딸이 감옥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나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모든 방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공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폐쇄병동에서도 법정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통장 아주머니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언니 밥은 먹었어요?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함께 시장도 가고 경로당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어요.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언니가 강하셔서 이겨낸 거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행에 갔을 때 직원이 통장 정리를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노후 대비로 쓸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썼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정식으로요. 제가 죽으면 재산은 전부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인권단체에 기부한다고 명시했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딸이 보낸 거였죠. 봉투를 뜯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뜯어봤어요. 편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고 어쩌면 평생 준비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만 남았을 뿐이었죠. 오늘 오후 통장 아주머니가 찾아와 함께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져온 수박을 먹으며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쪽 놀이터에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죠.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편안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안하다기보다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71살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지만 이번엔 정말 제 인생이라고요. 저녁 무렵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최옥남, 그래 잘했어. 잘한 거야. 그리고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죠. 밤이 깊어지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경로당 가서 친구들이랑 화투를 치고 모레는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주말엔 성당에 갈 계획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아무도 절대로 다시는 제게서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을 거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